안녕하세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박문수라고 합니다. 현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과 가톨릭의 세계적인 평화단체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의 교육연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거나 또 처음 들으실 때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들어가니까 혹시 낭만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1991년 이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탈냉전에 이르렀고 탈냉전에 이르면서 이제 평화가 왔는데 이 동아시아의 경우는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냉전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냉전 때와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냉전의 기본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거는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또 경제 교류는 중국과 많이 하면서 정작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는 방식, 이런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독특한 현상을 일컬어서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아시아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근원이기도 하고 최근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중 대결은 1970년대 이후 약 30년간의 미중 밀월 관계가 끝나고 나서 다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 대결 구도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1951년부터 미중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고 최근에 된 건 그것의 연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차원이겠습니다. 근데 이 미중 대결의 역사적 기원에 해당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끼리 영토 분쟁이 걸려있지 않은 나라들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영유권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고 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제 북방 오도라고 하죠. 그래서 홋카이도 쪽에 사할린하고 연결되어 있는 5개 섬이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다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역사적인 기원도 이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 평화 통일이 잘 실현되지 않는 근본적인 장애 요인도 이 체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연 이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정도로 제 강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 체제의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패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후 구축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군사적으로 승리했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군사적 점령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지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겼지만 패전국과 전후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귀국하는 형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라고 하는 방식인데 군사적 점령을 하지 않고 또 떠나지도 않으면서, 물론 떠나기는 형식적으로는 떠나지만 계속해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을 영속적 질서 구축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경우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방식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건 존 아이켄베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패전국은 아니었습니다만 패전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패전국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이 분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패전국도 아닌데 저희 나라가 분단이 됐고, 일본은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되지 않는 이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이 체제를 정의해 보면, 미국이 동아시아의 전후 체제를 구축한 대공산주의, 대중국 봉쇄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쇄와 격퇴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봉쇄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확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를 봉쇄라고 합니다. 컨테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시위대 막기 위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봉쇄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봉쇄가 있고 격퇴 전략이 있는데, 격퇴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격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는 봉쇄 체제였습니다. 그 금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걸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나 그 공산주의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이 아래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도만 하는 것을 봉쇄 체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대공산주의 대중국 봉쇄 체제인데 저희가 왜 들어가느냐? 저희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최전선에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었고, 우리는 자본주의 최전선에 저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한편이었기 때문에 그 최전선에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봉쇄체제가 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최전선에 있었고, 또 양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완충지대가 됩니다.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조금 완화시키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을 완충지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불행하게도 이 완충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42년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는데, 일본이 42년에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령했던 곳을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일본을 본토로 몰아내고, 그래서 이 일본 안으로 몰아넣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기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2년부터 45년 동안 약 한 3년 반에 걸쳐서 그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바다와 땅을 회복하는 과정, 점령하는 과정이 섬에서 섬으로 건너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태평양 저쪽에 있는 섬에서 그 다음 섬으로 점령하고, 또 그 다음에서 다음 섬으로 뛰어가면서 일본의 본토로 압박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섬과 섬을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아일랜드 호핑, 그러니까 섬을 건너뛴다라는 뜻이고, 또 이렇게 개구리가 뛰어가듯이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프라그 호핑이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그 화살표가 미국이 진격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본토로 압박해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 승리를 했고, 일본이 패전을 했고, 그 패전하게 되면서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우리가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전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종전하고 나서 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까? 아까 아이켄베리가 전후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향후의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까를 놓고 이제 세 강대국이 모이게 되는데요. 먼저 그 얄타 회담에서는 처칠하고 스탈린하고 루즈벨트죠. 이렇게 셋이 모여서 어떻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나치를 물리치고 나서 어떻게 유럽을 정리할까? 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듯이 하는 이 사파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유럽을 동서로 나눠서, 동쪽은 소련에게 넘기고, 서쪽은 이제 자본주의 진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소련에게 이 유럽의 동쪽을 지배하도록 했는가? 그거는 역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리고 연합군이 소련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빚을 지느냐? 참전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소련 같은 경우는 약 3천만 명 가까이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얄타 회담에서는 유럽을, 그러니까 나치가 패퇴한 다음에 나치가 사라진 유럽을 어떻게 재구축할까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한 회의였고, 이때 소련에게 그러니까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45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당장 참전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련의 경우는 바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2일 날 참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회담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 참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참전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먼저 그 참전의 임무로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관동군을 미군 대신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 소련이 임무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하다면 일본 쪽도 이 소련의 도움을 필요로 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핵폭탄 2발을 맞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소련의 힘을 빌지 않고 단독 점령하게 됩니다. 항복을 받아내고 단독 점령을 하게 돼서, 우리는 일본에 있는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몰아내고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들을 무장해제시키는데 소련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를 한반도는 분할을 할 때 38선 이북을 소련이 통치하도록, 소련의 영향권 안에 두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이 됐고요. 만약에 일본이 소련의 힘을 빌어서 점령을 당했다면, 그래서 패전을 했다면 일본도 아마 분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단독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미국이 소련에게 빚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 중에는 서로 원래 맞진 않죠. 소련과 미국은 전혀 반대되는 체제를 갖고 있었고, 이 나치와 전체주의와 싸우기 전에는 별로 안 맞는 상대였어요. 안 맞는 상대였는데, 전쟁이 이 전체주의 세력들을 몰아내려니까 불가피하게 연합군에 가입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연합군에 소련이 참전을 했고, 그래서 소련 덕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과거 가졌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소련은 미국을 믿을 수 없고, 미국은 이제 소련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시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곰으로 상징되는 게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이 그 자기 영토를 넘어서 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었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련의 경우는 미국이 저 태평양에 있는 데서부터 계속 밀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조여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았고 반대되는 이념을 갖고 있었고 반대되는 체제를 갖고 있었던 두 나라가 서로 불신하게 됐고 이 불신의 결과가 바로 냉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동맹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전후 적대 관계로 전환하게 됐고 이게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전 단계로 들어가면서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때 참고했던 이론이 그 미국의 학자인 스파이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유명한 이제 지정학에 대해 좀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스파이크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정학자가 내세운 이론이 이것이었습니다. 하틀랜드하고 림랜드라고 하는 이론인데 그 하틀랜드는 지금 그 유럽 대륙 그 옆으로 쭉 이어지는 그 지금 러시아 땅이죠. 그 러시아 땅과 중앙아시아 쪽과 같은 평지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바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바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테두리를 지켜서 이걸 확장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소련이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이론에 따라서 봉쇄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그림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 림랜드에 해당되는 그 가장자리에 해당되는 지역의 나라들을 미국이 끌어들여서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 그 외의 지역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봉쇄체제를 설계하는데 이 봉쇄체제 중에 동아시아의 봉쇄체제가 지금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동아시아의 봉쇄 라인이 지금 얘기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이고요. 이게 1948년에 시작돼서 51년 그리고 완성되는 거는 시토가 완성되는 이제 195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이 1947년 말이 되면 동아시아로 이 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우리 남북이 점점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48년에 수립이 되니까 점점점 분단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분단으로 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의 냉전과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미국이 파란 그림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봉쇄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봉쇄 라인 중에 동쪽에 있는 것이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주, 그다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저 인도차이나 반도하고 그 태국까지를 연결하는 이 봉쇄 라인과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토라고 하는데 이게 남아시아 쪽에 있는 이들 나라들의 봉쇄 라인이 시토였다면 동아시아 봉쇄 라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였고요. 그래서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팽창을 막는 것은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였고 이것도 불안해서 이 중동 지방에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럽의 나토를 만들어서 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포위하는 전략 중에 이러한이 그 SF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쟁 직후의 동아시아의 상황은 이
이 체제를 만들 때 사전 조건에 해당되는데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하면서 일본에게 항복 서명을 받게 되고요. 45년 8월 15일 날 미소가 8월 15일 날 미소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할 점령당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내전이 재개되고요. 그래서 49년 이제 10월이 되면 이제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 즉 일본을 미국이 단독 점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일본을 미국이 자유로 미국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우리는 분단이 됐고, 그리고 분단이 되면서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6.25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조건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내전은 나중에 중국이 공산화되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SFS,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성하게 되는 초기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47년부터는 동아시아에도 냉전이 점점 이제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촉진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49년 8월 29일 날 소련의 핵실험이 성공하게 됐죠. 그러면 4년 동안 미국의 핵 독점 체제가 깨진다는 뜻이고, 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대로 소련이나 또는 중국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뭘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 독점 체제가 깨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을 갖느냐? 사실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 진영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한중일을 묶어서 친미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 중국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되는, 그래서 소련의 힘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게 결국은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큰 전쟁이었죠. 처음에는 내전이었을지 모르지만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미 그 체제가 분단이 돼 있었고 국토 분단은 돼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까지 멀어지는 심리적 분단까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 봉쇄 대상이, 미국이 그동안은 그 주 봉쇄 대상이 소련이었는데 중국의 참전으로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게 6.25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 밑에 그림은 빨간 거는 인민군들이 장악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지역은 이제 유엔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전 후 그 한 두 달까지는 지금 빨간 표시가 많죠? 그래서 이 인민군이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세 개 통로를 통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월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인민군의 허리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끊는 데서 끝나지 않고 북진을 계속해서 빠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압록강변까지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림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10월 말쯤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11월부터는 이쪽 그 전투하는 지역에서, 유엔군과 전투하는 지역, 교전 지역에서 중국인 포로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월이 됐을 때 그 인민군이 대공세를 취하는데 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죠. 몇 명이 온 게 아니라 수십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사후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사후퇴가 일어나서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그림처럼. 그래서 이 평택 그 안성 라인에서 그 양양 끄트머리 거기 삼척 위쪽이죠. 그쪽 선으로 이어지는 선까지 중국군이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38선의 경계로 싸우다가 38선의 경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쪽은 이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쪽으로 밀고 올라갔고, 북한의 경우는 이쪽 이 서해안 쪽에 특히 이제 황해도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굳어진 선이죠. 그래서 요때 세 번째 국면, 즉 일사후퇴를 통해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소련이 제1 봉쇄 대상이었는데 이쪽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제1 봉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 봉쇄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고 7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그때 이제 키신저가 가서 외교를 벌여서 핑퐁 외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밀월 관계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소련을 고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밀월 관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밀월 관계를 통해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됐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껴서 다시 중국을 봉쇄하게 되는 것이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중 대결이 재현되는 것이고, 지금 진행형이죠. 그러면 이 중국의 봉쇄를 당하고 있는 것이 10년 전부터의 일이 아니고 이미 5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시작됐고요. 30년 동안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그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신냉전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신냉전으로 그 규정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이유는 냉전기에는 서로 오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예를 들면 빨간색과 그 초록색의 경계가 있으면 그걸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넘어가면 간첩이 되니까. 그래서 고선으로 굳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넘어다니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다니고 월경할 수 있지만 뭘 안 되는 거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래에도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제재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봉쇄를 하고 있지, 군사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사적 대결로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지금은 외교전 또는 정치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제 전쟁에서 정치 전쟁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냉전 시기가 시작됐을 때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신냉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미중 대결 또는 전략적 대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6.25 전쟁은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서독이 재무장하게 됐어요. 서독이 재무장한다는 건 유럽이 다른 구도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동안은 영국과 프랑스가 패전한 독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유럽에서 제일 강한 독일이 재무장을 한다는 것은 뭐 소련에도 긴장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자본주의 진영 안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이 서독의 재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동맹국들 안에, 미국의 동맹국들 안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됐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유럽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영국이나 프랑스나 주변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그 분단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핵무기는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냉전 전략이 이제 그 격퇴 전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일본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이 독립국가들끼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고 또는 일본에 있는 기지들을 활용해서, 군사기지들을 활용해서 6.25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여러 용도에서 또는 여러 목적으로 일본을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평화조약이라고도 하고, 대일 강화라고도 합니다. 빨리 평화조약을 맺어서 종전을 하고, 그래서 주권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래서 주권을 회복한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어서 일본이 요청하니까 일본에 주둔한다는 방식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대공산주의 봉쇄체제는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이 한반도와 대만이 빠져 있었어요. 아마 빠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애치슨이라고 하는 당시 국무장관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 초록색 선을 넘어오면 미국이 참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킨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한반도, 남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이것이 또 스탈린이라고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또는 박헌영이 오판을 하게 해서 6.25 전쟁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 이 미국이 빨리 그 일본을 주권국가화 하는데, 그리고 이 일본을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속국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도 일본이 원해서 속국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이 크게 세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널레스라고 하는, 당시에는, 해리 트루먼 당시에는 널레스가 국무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장관이 됐고, 트루먼은 민주당 사람이고, 널레스는 공화당 사람인데, 이 공화당 사람들의 공화당 정치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러 공화당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발탁해서 이 동아시아 쪽을 어떻게 미국 중심의 체제로 재설계할지를 큰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물론 그 개인이 한 것은 아니고 이걸 주도적으로 실현시킨 사람, 외교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트루먼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때 주로 이 조약을 맺는데 1등 공신이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였는데, 요시다 시게루는 어차피 패전국으로서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 듣는 거 잘 듣고 자기네가 필요한 걸 최대한 얻어낸다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비율을 맞추면서도 자기네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켜서 일본한테 유리한 강화 조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인물이 매우 이 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8일 날, 51년 9월 8일 동안, 9월 8일 날 1년의 준비를 거쳐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단독 강화라고 하는데, 단독 강화라고 하는 건 연합군에는 당시에 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자본주의 진영이거나 중립을 표방하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진영만 했다고 해서 단독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더 커져서 이후에 동서양체제는 화해할 수 없는 거리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것이 냉전이 심화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조약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빨리 일본을 주권국가 하는 것이고, 주권국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내 국가 간의 영토 경계를 모호화해서 나중에 이 나라들끼리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지금 오키나와죠. 류큐제도라고 하는 곳에 통제권을 부여하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일본이 원해서 미국한테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그 대가로, 일본이 그렇게 미국에 협조하는 대가로 뭘 주었느냐 하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본한테 피해를 본 나라들한테 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많이 제한했어요. 근본적으로 못 받게 한 건 아니고, 필리핀처럼 아주 피해를 많이 본 나라의 경우는 조금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식민지였고 35년 동안 피해를 당했고 전쟁 말기에는 강제징용이라든지 또는 징집이라든지 또는 위안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한테 유리한 강화가 됐고 그리고 일본한테 매우 관대한, 전범한테 매우 관대한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는 이 평화조약에 초점을 맞추는데 미국의 관심은 사실 그 평화조약보다는 미일 상호안보조약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안보조약은 9월 8일 날 저녁 때, 평화조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럴듯하게 치렀는데 미국이 맺고 싶어 한 거는 결국은 일본하고 안보조약을 맺어서 빨리 그러니까 일본을 독립국가를 만든 다음에 미군의 일본 주둔하고 일본 내에 있는 군사기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대놓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을 다시 계속 점령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고, 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게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조용하게 치른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장교들이 모는 장교 클럽이죠. 그걸 이제 일본식으로 장교 구락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몰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고위급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은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됐고요. 정치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이 주정관계에 놓이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안보조약의 유산을 통해서 뭐가 됐느냐, 미국이 일본 전투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리고 오키나와는 미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사실상 72년에 반환했습니다만, 미국이 일본에 반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미군이 오키나와를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죠. 미국의 힘이 빠져서 뭐 2류 국가, 3류 국가로 전락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 동아시아 쪽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오키나와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키나와는 미국 영토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호안보조약을 통해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대중 봉쇄 전초 기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게 평화조약의 본질이었고, 그리고 이 평화조약을 통해서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만들 때 이 유럽처럼 집단 안보 동맹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미국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1대1로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사이에도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원이 큰 거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데는 미국을 우대하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전략의 1순위는 일본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기본 체제가 만들어진 거고, 이때 미국이 구상한 거는 이 한미를 묶어서 대중국, 대공산주의 봉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수십 년 동안 잘 안 되다가 특히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서,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게 안 됐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덜레스가 시터라고 하는, 특히
특히 그 시토라고 하는 게 저 동남아시아 쪽이죠. 동남아시아 쪽에 봉쇄 체제를 결성함으로써 1954년에 아시아 쪽에서는 이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센터와 나토와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봉쇄 체제, 대공산 봉쇄 체제가 완결됩니다. 그래서 55년이면 냉전 시기 미국이 구축한 공산주의 군사 동맹이 완성되고요. 요게 처음에 보셨던 스파이크만이 얘기했던 하트랜드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을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림랜드 이론을 통해서 이걸 봉쇄하는 체제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쪽에 있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영토 분쟁 또는 역사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끼리는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이 추구했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와 호주를 끼워 넣는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호주와 일본과 인도가 힘을 합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이 나라들의 힘을 비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미국의 힘이 옛날 같지 않았어입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미국이 전체 세계 부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나라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강력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GDP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비중이 많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나 남한 또는 호주나 인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합쳤을 때의 그 힘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동맹체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힘을 빼놓는 것은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이 이상의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의 중국의 1대1로 하고 미국의 봉쇄선이 서로 이제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틀랜드를 향해서 중국이 1대1로를 하고 있다면 그 주변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그 검정선과 그 다음에 하늘색 선이 이렇게 대비되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진화해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오커스도 결국은 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죠. 중국을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을 보면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게 됐고 냉전과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만 냉전 당시처럼 그 대결의 구도가 표면화되고 고착화될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도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려고 하죠. 지금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한국은 미중 또는 신냉전 대결의 지리적인 무대가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일전쟁 또는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는 한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것을 보면 이런 거대한 세력이 마주치고 있는 이 완충지대에서는 이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자칫하면 이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극복이 가능하냐? 저는 극복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완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압력밥솥에 김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어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게 언제 해결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한쪽이 힘을 빼기 전에는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강해져서 계속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으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면 뭘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제가 제시할 수 있고, 또 많은 이 평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정치학자나 평화학자들이 하는 것, 그 정도 선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미중 대결에 아직 이게 미중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 서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편향 외교라고 한다면 이런 편향 외교나 편향 안보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중 이런 진영 대결에서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과연 이제 그런 그 공간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단 이 남북이 당사자들이 평화를 원하고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해야, 또 그리고 평화를 원해야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끼리 대결하고 있는 구도가 바뀌지 않고 있고 이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을 통한 종전, 그리고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다른 나라가 도와줄 리가 없죠. 물론 이렇게 가는 과정에도 주변 국가들이 잘 도와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패배주의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도 무엇인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에게 이런 과제를 떠넘기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평화적 공존을 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북이 현재의 군비를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남한의 재래식 군비, 북한의 재래식 군비에다가 이게 핵을 합치게 되면 매우 강한 나라가 되죠. 그러면 주변국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특히 이제 안보 딜레마를 느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같이 힘으로 뭘 통일한다? 계속해서 군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힘은 필요하지만 이걸 더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국들도 위협을 느끼고 군비를 강화하기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정 과제로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이전에 남한 내부에서 보면 이건 거의 내전 상태에 가까운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또는 국가의 미래에 관한 한 하나의 단일한 이런 국론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에서는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론이 통일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이 통일의 미래상을 합의해야죠. 그리고 통일 준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상을 그려나가고 동북아의 평화상을 제시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가 통일이 되지 않을 뿐더러 평화를 실현하는 것도 요원한 일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다른 데서 다른 나라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또는 강대국들의 협상을 거쳐서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전히 힘을 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 또는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제약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무장이라든지
재래식 군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족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동아시아의 그 평화를 방해했던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그래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 과거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과거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